네, 안녕하세요. 볼트러스 변경록 이사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와 이슈가 될 쟁점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황은 전반적으로 점진적인 조정세를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초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 기준으로 40% 이상 급등한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 보면서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살펴보는 힌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3월 2일자 비트코인.com 기사인데요. 기사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갑자기 한 27% 정도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가 좀 주목이 좀 되는데요. 이유는요, 해시레이트라는 것은 사실은 POW라는 채굴함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채굴자들이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를 집중해서 비트코인을 강하게 채굴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어떤 원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노동력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해시레이트가 강하게 상승한 것은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정도 수준보다는 더 높아질 거다, 더 많이 채굴해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증가했지만 비트코인 캐시의 해시레이트는 전반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감소한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는 SHA-256이라는 채굴 해시 함수를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언제든지 때에 따라서는 스위치 하나만 변경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어떤 코인을 채굴할지 바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히 경제성을 따지는 채굴업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될 코인으로 바로 갈아타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일주일 전인 동향은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채굴을 많이 돌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좀 추론해 볼 사실은요, 제가 이거 방송하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라이트코인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차트 한번 보시면 라이트코인이 과거에 반감기가 2019년 8월에 한번 왔었거든요. 요때입니다. 요때 반감기가 도래했었는데요.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로부터 한 달 전쯤에 해시레이트도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실제 가격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한 달 앞두고 그 전까지는 채굴자들이 집중적으로 채굴을 하다가 반감기 한 달 전부터 해당 해시레이트, 채굴을 하려는 그 어떤 컴퓨팅 파워를 다른 코인으로 바꾸면서 해시레이트도 떨어지고 반감기도 좀 가격도 좀 조정받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는데요. 제가 그때 설명드리면서 비트코인 캐시 얘기도 드렸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아시다시피 4월 초에 반감기가 도래할 예정이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캐시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최근에 살펴보면은 지금 4월에 반감기가 도래할 걸로 예정되는데,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시레이트가 최근에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걸 볼 수 있거든요. 가격은 최근에 좀 올랐다가 지금 조금 시장이 조정세다 보니까 비슷한 조정세인데, 어쨌든 해시레이트가 먼저 반영해서 조정을 좀 받은 양상입니다. 근데 이 해시레이트가 아까 전 기사에서 살펴봤지만은 어디로 갔냐면 비트코인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보통 해시레이트는 가격과 아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는 않지만 해시레이트의 상승이나 하락에 조금 후행해서 가격이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기는 합니다. 때문에 지금 한 8,800달러 선, 8,700달러 선에서 조정 기간이 계속 비트코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해시레이트가 먼저 이동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정도 수준에서 저점을 다질 가능성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고요. 다른 자료 좀 살펴보면요,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비트코인 유저면 제가 A라는 지갑에서 B라는 지갑으로 이체를 합니다. 예, A라는 지갑에서 이체를 하는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A라는 지갑에서 B라는 지갑을 이체했을 때 1,000만 원인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나서 1,100만 원이 돼서 수익권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실현 수익이라고 카운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갑을 이체한 이후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미실현 수익이 높아질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걸 분석하는 함수인데요. 좀 살펴보면요, 제가 A라는 지갑에서 B라는 지갑에서 이체하고 나서 수익권에 있을 때 0.4 정도 수익권에 있을 때, 혹은 0.9 정도 수익권에 있을 때, 당연히 수익권이 높을수록 수익권이 높고 나면은 이익 실현의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하겠죠. 다시 말하면 빨간 점들은 제가 지갑이 이체가 일어나고 나서 수익이 꽤 높은 상황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고점을 형성하고 그때 비트코인 가격 자체도 똑같이 빨간 점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네. 반대로 녹색 점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지갑이 이체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직 제가 이체한 가격 대비했을 때 가격이 별로 안 오른 시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녹색점 기준에서는 오히려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여줄 수 있죠. 네. 근데 최근의 동향 자체가 비트코인 홀더들이 지갑에서 이체가 일어나고 나서 아직 별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녹색점에 있다는 것의 의미는 이체하고 나서 0.4 정도 비슷한 가격이나 조금 오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하락 가격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았던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걸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가격이 매도 가격보다는 매수 가격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간접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기준의 온체인 펀더멘털 지표들, 제가 계속 강조했던 지금 당장은 펀더멘털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거밖에 볼 게 없다. 이게 그나마 눈에 띄고 어떤 숨길 수 없는 실질적인 펀더멘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데이터들인데요. 해당 업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 대비했을 때 전반적인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볼륨 자체는 18% 내렸죠. 그 다음에 엔터티 기준으로 그냥 계좌 수 말고 자연인 기준으로 카운팅 해봐도 역시 18% 내렸고요. 그 다음에 전송 횟수 자체도 한 2% 내렸죠.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난 한 주 동안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연초 대비했을 때 YTD 기준으로는 전송 금액 자체는 한 60%대, 엔터티 기준으로 한 50%대, 그 다음에 트랜잭션 어카운트 자체도 한 15%대 크게 좀 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점진적인 어떤 온체인 펀더멘털 자체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스코어링한 MVRB Z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분석해 봤을 때요. 해당 이 글래스노드 측에서는 이 MVRB Z 스코어가 레드존에 있으면은 비트코인이 보통 고점에 이르러 있었고요. 이 그린색 존에 있으면은 저점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그린존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은 좀 저점 라인,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라인에 근접해 있다. 이런 분석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힌트들은 지금은 매도권이 아니라 매수권에 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물론 다 좋은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반대로 지금 사실은 조정세가 거듭되고 있고 아직 실질적인 어떤 법정화폐의 큰 매수세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정은 좀 더 갈 수도 있고요. 한 차례 정도 큰 조정이 한 번 더 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사실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 좀 녹아 있는데요. 어쨌든 옵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랠리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지금 근거를 보면은 결국 옵션 시장은 미래의 비트코인 가치가 옵션의 가치에 녹아있게 마련인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6월물과 9월물 만기물의 옵션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만기 가격을 예측한 것들이 $10,000를 넘을 거다 하는 예측이 보면은 한 25%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한 절반 50%의 가능성으로 비트코인의 만기 가격이 한 8만 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과 비슷하죠.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또 이런 것들은 균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가장 근월물, 만기가 가장 빨리 도래하는 근월물이 사실 시장 가격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근월물, 3월 만기물을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3월 20일 만기 때 $10,000를 넘을 확률이 한 21%, 14,000달러를 넘을 확률이 3%로 아직은 사실은 이런 시장의 어떤 동력이 아직 적고 아직은 점진적인 조정세가 계속 거듭되기 때문에 옵션 가격에서는 충분히 추가 조정까지도 염두한 옵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평가된 국면에 와 있는 거는 시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조정세가 더 갈지 혹은 한 차례 정도 더 조정세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국면이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제가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 외에는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한 3주 동안 계속 이더리움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계속 방송 보시면서 캐치업을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어떤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동력은 결국 그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
근데 지지난주 2주 전에 제가 한번 이더리움 선물 거래량이 심상치 않다, 많이 오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많이 올랐다가 자료 보시면은 네, 다시 그려보죠. 실제로 많이 올랐다가요, 한 1, 2주 정도 시장이 좀 조정세였잖아요. 당연히 같이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투심이 좀 악화되고 좀 뭐 안정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겠죠. 다시 보면은 더 급하게 더 급격히 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더리움 선물 거래량이 느는 거는 단기적인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더리움이 올해 지난 수년간 준비했던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올해부터 1, 2년 내로 다 도래하고 있고요. 아주 펀더멘털적으로 큰 개선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선물 거래량 상승은 대단히 이유가 있는 상승입니다. 지금까지 선물 거래량의 어떤 급간이 여기서 형성이 됐다면요, 단기에 늘었다가 다시 줄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예상은 아마 지금부터 이 선물 거래량의 급간은 이렇게 늘 겁니다. 네,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는 상승이다. 네, 밑에 보면은 어떤 일방적인 한 거래소가 급증해서 일종의 페이크 데이터 의혹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골고루 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유심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유 있는 상승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추가적인 자료 하나 보면요. 이더리움은 사실 예전에 이더리움 다오 해킹 사태가 있고 나서 그대로 오리지널을 고수했던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이랑 해킹돼서 나와서 비탈릭이 이끌고 있는 이더리움 지금의 이더리움 재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에 비해서 탈중앙화돼 있고 더 분권화돼 있고 토큰 자체도 많이 분산화돼 있다 하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기준에 이더리움은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 대중들이 갖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60% 좀 넘고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신에 일부 이제 소액, 고액 투자자들, 고래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비중은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사실 이 고래가 갖고 있는 비중이 되게 많으면 중앙화도 심하고 나중에 의사결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거버넌스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여기 이더리움 클래식인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개인 물량 한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60% 이더리움에 비해서 상당히 적죠. 아까 9%가 이더리움은 고래의 물량이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여기가 37%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중화가 좀 심하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주요 의사결정, EIP나 하여튼 앞으로의 그 어떤 재단이나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변동성인데요.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더리움 클래식이 변동성이 훨씬 높습니다. 2배 가까이 높거든요. 사실은 변동성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편입돼서 많이 검토될 거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인식해야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의 가장 큰 기저에 깔려있는 전제는요, 변동성이 낮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과 다르게 기관들은 큰 어떤 자금들, 뭉치 자금들을 운영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변동성은 아주 결정적인 지표입니다.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다른 금, 은이나 주요 자재들 대비했을 때 변동성이 10배 이상 높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훨씬 높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더리움 클래식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낮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죠. 향후에 이더리움이 POS 전환하고 되면은 그런 부분도 더 낮춰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다른 뉴스가 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빗피닉스가 한 60개 정도 페어의 암호화폐의 특정 암호화폐의 거래 페어를 상장 폐지하겠다 하는 게 지난주에 기사가 됐었죠. 아시다시피 지금 빗피닉스 말고 바이낸스, 한국에는 업비트, 빗썸이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일정 부분 스크리닝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어떤 운영이 중단된 프로젝트 혹은 유동성이 매우 낮은 프로젝트들을 상장 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업계 전체로 보면요, 아주 건강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의사결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구조조정 이후에는 선택되어 있는 암호화폐 중심으로 투자 자금도 몰리고 앞으로 집중이 될 거거든요. 때문에 과거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인의 추천이나 잘 모르고 그냥 아무 차트만 보고서 매매했고 하는 어떤 제3의 정말
대중들이 잘 모르는 특정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지금 다 점검을 한번 해볼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와 다르게 지금 거래소들이 되게 많이 보는 지표가 예전에는 리퀴디티라는 지표가 없었어요. 지금은 거래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리퀴디티거든요. 얼마나 그 해당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가,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됐습니다.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말 그대로 메이저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면은 리퀴디티 관점에서 그 다음에 그 해당 재단이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의 개발 행위나 어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은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이 시점 이후로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당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JP모건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의미 있는 좀 인덱스 자료가 좀 나와서 제가 일부 발췌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뭐 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암호화폐라는 자산이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까? 혹은 전자상거래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를 좀 다룬 어떤 심도 깊은 자료인데요. 뭐 어떤 결론보다는 여러 가지 글로벌리 어떤 전자상거래 채택 수단이라든지 결제 상황, 그다음 글로벌 화폐, 그다음에 어떤 안전자산이나 주요 투자 자산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사실은 뭐 JP모건 자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전달하기는 어렵고요. 그 주요 자료들 중에서 그냥 그들이 내고 있는 팩트 중에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자료, 제가 주요 이제 미팅이나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거기서 좀 착안해 볼 만한 자료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금이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실제로 금의 시가총액은 한 10조 달러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2천억 달러 정도 돼요. 50배 정도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골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질문도 많이 받고요. 되면 얼마나 오를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가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JP모건이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게 각 주요 자산들, 네, 보시면은 각 주요 자산들의 처음 1차 년도를 100으로 인덱스화 했을 때 그 이후에 시점별로 그 자산 가치를 인덱스화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해 놓은 차트입니다. 지금 보면은 골드가 금이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여기 있죠? 네, 아직은 뭐 한 1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요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여기 있죠. 나스닥 S&P가 아마 나스닥보다 조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금에 대비했을 때는 아직은 뭐 아까 제가 전반적인 시가총액도 말씀드렸지만 한 50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아직 초입이다. 만약에 디지털 골드로 갈 수 없다면은 지금 가격이 유지되지 않겠지만 대중들의 컨센서스에서 디지털 골드로 인식이 된다면은 지금은 초입 기준이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표인데요. 주요 이제 커머디티나 S&P 500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매우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우측이니까 0에서 300%까지 변동성이 움직이고요. 얘네는 주요 지수나 커머디티 인덱스는 지금 0에서 25니까 한 10배 정도 수준인데 중요한 것은 트렌드는 매우 비슷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자산이 지금 50배 차이인데 변동성은 10배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트렌드 자체도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 인정돼서 여기서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올라가면은 변동성 지표는 분명히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려가 좀 덜하고요. 하나만 더 보죠.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비트코인이 이제 골드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인식될 건가, 골드와 같이 갈 건가, 아니면은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채권자산으로 인식될 건가에 관련해서 상관관계에 대한 기사도 많았고 얘기도 많았어요. 그에 대해서 JP모건이 분석한 자료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상관관계를 따지기에는 아직은 희미합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 높을수록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골드랑 제일 비슷한 건 맞습니다. 그 다음 음의 상관관계,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 채권이나 주식 자산이랑 제일 비슷한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게 1에 붙을수록 가장 상관관계 높고요. 마이너스 1에 붙을수록 음의 상관관계 높은데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이게 안전자산이다 아니다 하기에는 아직 데이터는 부족하고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차주에는 이어서 또 주요 뉴스들과 쟁점